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은 대학과 더불어서 유교 사상뿐 아니라 동양 사상 전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서입니다. 대학은 유교 실천 목표인 이상사회 건설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죠. 중용은 그 공자의 그 손자인 자사의 그 역작으로 개인의 그 내면 세계 해석을 통해서 철학적 접근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용을 읽기 전에는 먼저 소학을 읽는 게 좋겠고요. 소학을 읽으셨다면 그 다음엔 또 대학, 그리고 논어, 그리고 맹자, 이렇게 해서 중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학은 보통 규범이나 예 등을 몸에 익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은 도덕적 행위의 그 원리를 파악해서 사고에서 스스로 도덕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용은 그 요임금부터 그 순임금, 그 오임금으로 이어지는 어떤 성군의 도, 말하자면 유가가 성인이 전하는 도를 밝히면서 누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과 중용은 그 유가적 자기 수양의 근거와 방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성리적 인민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잘 컨트롤이 안 돼서요. 자, 중용의 그 일반인들이 그 이해할 때는 보통 어떤 수학적으로 A와 B의 딱 중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틀린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중용은 그 올바른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게중심을 어떠한 이 길이가 있다면 중용은 절반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여기도 좀 두껍고 얇고 어떤 길이가 있다면 그 어떤 그 끊임없이 어떤 시소와 같아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때와 어떤 시간과 그런 사이에 어떤 무게중심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것이 중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그 유교 경전의 그 중용은 하나로서 공자의 손자죠. 자사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용은 역동성이 있는 그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어떤 창세기적인 유교의 어떤 형 이상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학, 어떤 그 공자, 맹자로 시작하는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갈 때 2세대에선 새로운 어떤 그런 종교, 불교적인 것을 또 다른 그 신유학에 해석해 하는 것을 신유학이라 하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는 그 노나라의 유학자 공자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가 쓴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자가 그 원래 이 중용은 그 대학과 이 중용은 원래 얘기라는 그 원래 책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자라는 분이 이 책에서 이 대학과 중용은 내용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런 것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빼내서 거기서 빼내서 다시 그 대학과 중용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은 특히 천인관계를 그 논리체계를 주자가 주목해서 얘기해서 분리를 했는데요. 공자 시대에는 보통 인간관계를 주로 다루었다면 그 이후로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인간관계적 사상이 어떤 불교의 하늘의 개념적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죠. 그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는데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세계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행동과 한다면 또 다른 세상에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교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상이 이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자가 자사의 사상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용은 다시 그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요약된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의 첫 구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명지위성 설성지위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그래서 그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태초에 하늘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늘은 인간을 낳았고 그 인간을 낳을 때 그것을 명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하늘은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의 이치가 들어와서 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성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저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야 할 길, 결국엔 그걸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 쉽도록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늘이 원래 있었죠. 그 태초에 하늘이 있었는데 그 하늘은 그 인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낳을 때 이것을 우리는 그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명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는 그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인간 그 속에 인간에 와서 그 이치가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이 곧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리학은 이렇게 주자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늘과 인간은 같다는 거죠. 하늘과 인간은 곧 하나다. 그래서 인간이 그 하늘을 배우고 따르고 드디어 이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인 거죠. 그래서 그 천도의 기가 모이고 흩어짐과 그 음양의 성세가 있어서 네 계절이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처음에 공자가 실질적으로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100년 뒤에 맹자가 계승을 하죠. 그래서 맹자가 그 공자의 그걸 계승해서 공자 맹자 시대가 유교의 1세대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그 오는 시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신유학의 등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송나라에 일어난 그 학술, 그러니까는 그 신유학은 그래서 그런 모든 사상을 총칭해서 우리는 그 신유학이다. 그래서 실천유교와 어떤 불교의 어떤 창세적인 하늘이 있었고 인간이 나왔고 그 하늘은 그 이치가 있는데 그 하늘에 와서 성이 됐다. 그래서 곧 성은 바로 곧 이치다. 이런 창세기적 이론을 해석한 것이 신유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서양에서 이제는 이 동양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동양이 상당히 빨리 발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주목하게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참 이 동양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왜 어떻게 이렇게 서양에서는 자기네들은 정말 수백 년 동안 쌓은 어떤 이런 기술들을 오래 걸렸는데 동양에서는 그걸 빨리빨리 습득하고 빠른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했더니 이 동양에는 바로 이런 사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동양 사상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장님을 우리 아버지처럼 모시고 딸고 그다음에 또 어때 동료들을 하나의 형제처럼 여기게 되고 또 말하자면 위에 그 상사를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주목하게 되는 어떤 그런 3세대 유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요. 결국엔 이 중용이라는 것은 항상 정수학적으로 가운데인 것이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 어떤 중심을 잡는 게 중용인데 중용의 그 제1장에 보면 중자 불편불의 무가불급지명 용 평상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용의 중은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용은 언제나 가운데를 지키려는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하자면 중은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죠.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항상 끊임없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흐르는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겠죠. 그래서 물도 계속해서 썩지 않으려면 흘러가야 됩니다. 어떤 이런 자연 변화, 어떤 자연스러움, 어떤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중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역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서 느끼는 군자의 삶이란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한 거예요. 중리활. 공자가 말하길 중리. 군자 중용. 소인 반중용, 그러니까 소인은 반중용 이렇게 자. 공자가 말씀하길 중용의 삶을 사는 것은 군자이고 그 한쪽에 치우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소인이다. 결국에는 군자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중용처럼 끝없이 움직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용이지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너무 또 넘치거나 할 때는 어떤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겠죠. 이런 삶은 소인의 삶이다라고 공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이성적인 판단을 보면 중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시중이라겠죠. 이 시간을 얘기하니까
시간을 얘기하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항상 옳은 것은 없습니다. 그 옳은 것도 나중에는 틀린 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항상 틀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틀린 것은 또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게 옳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판단, 그런 상황에 됐을 때 옳고 판단을 하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중은 그런 걸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곧 뭐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용은 모든 개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학적인 중간은 아니죠. 개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수치를 얘기합니다. 때로 나아가고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진퇴를 아는 것이 중용을 결국엔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용기만 믿고 나의 힘만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중용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은 뭐든지 적당하게 타협할 줄도 아는 것이 중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런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그 해석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시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용의 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야말로 중용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요. 소인은 중용에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공자는 중용적 삶의 어려움을 강조를 하는데 중용의 어려움에 대한 공자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국가도 고르게 다스릴 수가 있고 높은 벼슬도 사양할 수 있습니다. 하얀 칼날도 밟을 수 있지만 중용만큼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군자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보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천하의 높은 자리도 사양할 수 있는 의리도, 그리고 시퍼런 칼날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어떻다고요? 중용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이 참 어려운 거죠. 중용의 삶은요, 단 하루를 지켜 사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중용을 잘 판단하고 파악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용의 그 인생론을 한번 또 살펴보면 어떠한 우리의 대처되는 상황, 다가온 상황을 즐겨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부귀로운 상황에 처하면, 그러니까는 돈이 많게 태어났다면 부자로 살 것이고요. 가난하게 상황에 처하면 가난한 자로 살 것입니다. 문명권 밖의 땅에서, 그러니까 살게 된 상황이면, 그러니까 오랑캐죠. 오랑캐로 살 것이고, 근심과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환난한 자로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내 상황을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살아야지, 그런 나의 처지도 모르고 너무 그것만 매달려서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엔 내가 소인처럼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한 상황에 항상 좌절하지 말고 그런 내 상황에 대해서 즐기면서 항상 내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죠. 어떤 그런 변화되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서 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군자는 덕을 높이고 묻고 배우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 이 땅의 이치를 깨치려면 아주 작고 미세한 마음 씀씀이를 다하고 높고 맑음의 우주를 알리면 중용에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이것이 중용의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자의 중용은 어떻습니까? 군자는 때에 알맞게 하고 소인의 중용은 어떻습니까? 꺼리낌이 없는 것이다. 상황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삶이란 항상 그 때가 언젠지 그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논어 그 1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 시연후원 임불염기연 락연후소 임불염기소 의연후치 임불염기치라. 공자가 말할 만한 때에만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싫어하지 않고 또 즐거워할 만한 때에 웃음으로 사람들이 그분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고 옳다고 말한 때에 물건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그분이 물건 받은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때와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는 말이 적혀 있는 거죠. 남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줘야지, 남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좋다고 박수치면 그거를 절대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남들이 슬퍼할 때는 나도 같이 슬퍼해주고, 남들이 좋은 일이 있고 땅을 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그 상황에 조화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연한 삶을 말한 것이 바로 중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란 것은 하루하루 살기도 어렵지만 사람이 짜증날 때는 또 짜증낼 줄도 알고, 기쁠 때는 크게 웃을 줄도 알고,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해서 즐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중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로 중용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전까지 얘기한 역동성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나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그걸 바뀌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개발하고 그래서 그 개발한 것을 펼치는 그런 변화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변 상황에서 항상 유연하게 다양한 가치관에 접속을 하는 지금 흘러간 인기가 이제 시들어간 것을 지금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때가 늦은 거죠. 새로운 상황에 새로 필요한 것이 요즘에 앞으로 어떤 게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그런 것을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런 거에서 더 노력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큰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유연성 어떤 균형 감각을 맞춘 삶, 어떤 내가 올라가지도 못할 것에 너무 하게 되면 그것은 이루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 어떤 균형을 이런 식으로 맞춰야지, 갑자기 너무 높은 산이 있는데 나는 산 한 번 타지 않았는데 이 높은 산 한꺼번에 오르려 한다면은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처음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을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실천하는 그 어떤 리더의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항상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래서 변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런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의 그 상황을, 그런 상황을,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해서 변화하는 정확한 판단과 지속적인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중용을 가진 실천의 리더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은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